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종료됐는데 질의를 더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일괄적으로 간사님들과 위원장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3분 이내로 추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문제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경주대학교 학교법인 원석학원이요. 네. 2017년, 18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각종 하여튼 하도 수가 많아서 52건이나 지적사항하고 감사 결과 처분을 받아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를 하고 8명 중에 7명에 대해서 임시의사를 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근데 행정법원에서 지난 9월이 지난달이죠. 재단 측이 승소를 해버렸어요. 예,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몇 년 동안 한 게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 소송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판결까지 나온 게 15건인데 패소가 5건이나 되더라고요. 패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좀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재단 측은 필사적으로 달라붙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태평양하고 했더라고요. 네. 근데 교육부 쪽은 뭐 그러건 아니고 그냥 교육부 제가 그래서 법무관리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해서 교육부 법무관리하는 쪽을 봤더니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각 대학의 경우에는 사립대 정책과 전문대 경우에는 전문대 정책과 등 담당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고 법무관리가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 검찰, 경찰 수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이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관리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 두원공대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9건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게 구약식만 2건 되고 이거 다 불기소로도 끝났습니다. 이건 재판까지도 가지도 못한 건데 이렇게 고생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이 사학 비리를 캐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 또 재판 단계에서 이렇게 무력화돼 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항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두원공대 관련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법무관리, 수능관리를 이건 정부기관이니까 보건복지법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사 100건하고 사학비 100건 발견하면 뭐 하겠습니까? 구속조치, 법무관리, 수능관리 안 되면 하나마나 그냥 이러다 위험해야 끝나버리고 사학은 필사적으로 달라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일반 대학하고 또 전문 대학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이 관련해서 이제 감사라든가 처분도 각각 좀 다르게 결정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서 이 감사 관련 체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법무관리 측면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이 재판을 받게 되면 실제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뭔가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법적 근거도 매우 좀 불충분한 현실이어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조원공대의 사무를 포기하는 느낌까지 저희가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감사 따로 가고 수사와 재판은 또 별도로 가고 이래가지고 나쁘게 보면은요 이거 뭐 혹시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도 들 정도로 이건 좀 교육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봐 주기 바랍니다. 이게 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이제 과장 전결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추후에 보니까 이제 좀 절차적인 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질의 앞서서 아까 자료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교육부 쪽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성복 대학학술정책관 그 자료 다 문답수 다 됐습니까? 네,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해요? 한 10분 정도 시간 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참고로 예? 3분이니까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능력껏 해 주십시오. 능력을 좀 보태 주시죠.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이 내용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2014년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조국 피의자 딸이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0월 1일 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질병휴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때 제출한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저쪽에서 보시면 왼쪽 편 진단서가 그 당시 첨부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에 보시면은 환자 성명, 진단 번호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백지 상태로 아마 가리고 복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이제 나와 있는 게 위와 같이 진단하면서 2014년 10월 딱 요거 하나 딱 있고 나머지는 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 교수가 전화상으로 조민의 진단서가 맞다고 이제 그 얘기하고 또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것도 맞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보시면 어느 병원인지도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물으니까 서울대병원에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다가 이런 진단서 양식을 저희들이 하나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받은 자료가 2015년도 10월 달에 발행된 진단서가 우측편에 있는 겁니다. 저 진단서의 그 가운데 보면은 희미한 저 로고가 복사하고 나면 희미한 로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 거는 보면 로고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 진단서는 희미하게 로고가 이제 표시가 저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대 쪽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배경 로고가 이제 그 기계 뭐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하지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나온다 하는 그런 답변을 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월 30일 날 합격 통보를 받고 10월 1일 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가능하냐? 서울대병원에서 이 진단서가 가능한지 저는 그건 의문입니다. 하루 만에 병원 매래 진료 신청해서 그날 진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뭐 정말로 빽 있는 사람 아니거나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진단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동양대 표창장이 지금 이제 위조됐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조국 피의자 집이 위조 공장이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진단서 역시 위조돼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서울대하고 서울대병원에 감사를 해서 이 진단서가 위조된 건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수사 중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위조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저희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서울대병원에 10월 1일 날 가서 진단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날 10월 1일 날 또 환경대학원에 그 허락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오전에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 받아야 된다는데 서울대병원 진료받고 진단서 받으려면 며칠 기다려야 돼. 예약하고 며칠 기다려야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환 진단서를 4주 이상 진단서를 필요하다고 효과가 되거든요. 이런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희가 위조됐다 여부를 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를 저희가 해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희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교조 휴직하고 나와 있는 전임자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도의원하면서 이 문제를 수없이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분들이 각 교육청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문을 받아서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불법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또 제가 도의원 할 때도 그렇게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 각 교육청에서 법률 자문 받은 그 결과를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고 그걸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내 두 번째 투명 인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19대 국회의원 하실 때 학교 공무집법 발의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독자적인 법이 아니고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공무직원이라는 6글자를 삽입하는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놨습니다. 동의하시죠? 장관께서. 예, 교육공무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발의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통해서 그런 신분상의 이 지위들은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법적 신분 지위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야 학교 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들 교육 업무 그 교육을 다 지원하는 역할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은 반드시 좀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 뭐 과제이기도 하고 또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공정임금 문제입니다. 아마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인지 직접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론을 하면서 정규직과 한 80% 수준까지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맞추는 공정임금 제도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 그 요구하면서 지난번 파업도 한번 했죠. 예. 또 10월 18일 날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교섭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학교 비정규직이란 게 그동안 지역 교육청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생긴 게 아니고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양산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섭에 교육부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적인 어떤 처우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반드시 지금 그 집단 교섭에 좀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과정은 계속 이제 팔로업 하면서. 아니, 모니터링은 하고만 되는 게 아니고 좀 책임 있게 참여하셔가지고 예. 좀 10월 18일 전에 이 문제가 타결될 수 있도록 뭔가 주도 역할을 좀 하시라.
예, 저희도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만 이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도교육청별로 근무의 조건이나 여건이 매우 다양하고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일한 어떤 협상안을 만들고 합의하기가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교육감 협의회하고의 또 의견 조율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 교육 공무직에 맞는 좀 합리적인 임금 체계나 수당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제한하고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함께 좀 연구를 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 공무직에 맞는 임금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제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하고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당사자들이 보면 네. 이게 이제 노조 쪽하고도 그런 얘기들이 좀 그 장기적인 과제들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당장의 문제들이 이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논의들은 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보면요, 초등학생 희망 직업으로 유튜버가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 교육계로 들어오고 있는 유튜브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 교사들이 운영하는 일명 샘튜브, 그리고 학생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키즈 유튜버, 그리고 부모가 제작자가 되고 아이가 출연자가 되는 가족 기업화 유튜브,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샘튜브를 한번 보면은 이 교사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허가를 받기 위한 명확한 그런 심사 규정이 아직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활동을 할 경우에 그 허가 기준, 겸직 신고와 허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가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튜버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최소 요건으로 해서 겸직 허가 필요를 느끼고 예.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부의 지침은 봤는데 조금 네네. 추상적이고 기관장의 거의 전적인 재량이 좀 맡겨져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키즈 유튜버.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죠, 키즈 유튜버는. 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14세 이상만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이 아이들이 보통 부모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악이 잘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이 키즈 유튜버들이 조회수하고 수익의 이 상관관계를 알게 되면서 자극적인 시리즈물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제대로 또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부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7월에 마련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을 각 학교 단위 이제 별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부처들과 그러니까 문체부나 방통위 이런 데와 협업을 통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런 교육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들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8월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제 공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 건데 교육지원청의 과도한 부담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학폭자치위 개최 건수를 기준으로 추정을 하면 지원청들은 주당 평균 4.5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는 주당 10.7건, 서울은 8건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열어도 부담스러운 건수인데요. 교육청별 준비 상황을 보니까 차이가 큽니다. 전담 인력의 경우 서울은 지원청별로 2명을 확충할 예정인데 확충 예정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전체 175곳 중에서 48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담 변호사를 확충할 예정인 지원청은 26곳이고요. 그 공무원청 정원을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인데요. 심의위원 수당 등의 운영비, 또 회의실 등의 시설 마련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현재 심의위원 연수를 위한 예산만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도별로 노력해서 확보하라고 하기보다는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을 긴밀하게 논의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살펴주시고요. 예. 고액의 입시 컨설팅, 입시 코디가 등장한 드라마가 화제를 몰고 왔고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공표 항목으로 추가된 게 진로 진학 학습 상담이죠. 관련해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2가지입니다. 고액 입시 학원에 대한 점검, 그리고 진로 진학 학습 상담 학원비의 기준 마련. 이렇게 야심찼던 교육부의 계획에 비해 결과는 아쉽기만 한데요. 우선 입시 컨설팅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이 2월과 9월에 실시가 됐는데 2월 점검에서는 단 4곳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졌고 9월 점검에서는 8곳을 적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준 마련도 좀 미흡한데요.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 교습비 기준을 마련한 교육지원청은 32곳에 불과하고 서울의 경우에는 분당 5,000원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강남 서초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습비가 천차만별인데요. 서울에서 진학 상담지도 시간당 교습비가 최저 1,100원에서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강남 서초 지역에서 교습비가 시간당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달 630만 원, 심지어 하루에 200만 원인 곳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에 한정된 비용이고 불법인 곳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좀 이용들 해주세요. 다음은 김연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바쁘시죠, 요즘? 네. 유튜브 보실 시간 없으시죠? 유튜브를 좀 보십니까? 자주 못 봅니다. 예. 혹시 최근에 대학생들 촛불 집회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보지는 못했고요. 간간히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서초동 촛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제력증 어떤 기준으로 정당화야 됩니까? 어째서 조국 후보자를 조국 교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조국 후보자의 적은 조국 교수님이십니까? 어째서 조국 교수님이 사회를 평가하는 잣대와 조국 후보자가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까? 어째서 때에 따라 잣대가 휘기도 부서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법무를 장관할 적임자이십니까? 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에게 가야 한다는 원칙, 논문을 작성할 때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무고함을 밝힌 후 복직해야 한다는 조국 교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 나가만 정권 내 전문가가 조국 후보자 1인뿐이라면 무능이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기만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지금 봤습니다. 예.
이런 영상을 보셔야죠. 이 영상이 꽤 많이 조회수가 많은 영상인데요. 저는 밤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유튜브 영상 보는데,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지금 약간 눈시울이 붉어졌던 영상을 지금 뽑아서 장관님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저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또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학생들의 분노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한마디 공개적인 자리니까 해주시죠. 예, 저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게 있어야지 저 친구들이 책임만 느낀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고교 서열화라든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것도 저 청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하나의 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관님, 조국 사태 관련해서 누가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피해자라기보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계층적 격차와 이런 소외감을 느낀 그 청년 학생들이 가장 그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뿐만이 아니고요. 아빠, 엄마가 조국이 아닌 사람은 다 상처를 추가로 또 하신다고요? 그다음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작년에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이제 국감 있고 나서요, 한유총도 날벼락이었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교육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애 많이 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덕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시가 제대로 되는 건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질러야 그 내용이 공시가 되는 거였는데, 부총리께서 올해 2월에 지침 개정하고, 그래서 처분받은 위반 사항과 조치 결과를 모두 공시하는 걸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각 시도교육청에 잘 전달이 됐겠죠. 네. 예,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걸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유치원 알림이 조회를 해봤는데요. 위반 사항이 제대로 조회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는데, 하나는 작년에 제일 핫했던 동탄의 환희 유치원이에요. 여기 이름 바꿨습니다. 창의샘 유치원으로. 근데 이렇게 유치원 이름을 바꿔도 처분 내용은 원래 승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내용이 안 나와요. 2016년도 감사 내용 공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왜 그러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공개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2019년에 지침을 바꿨는데 2016년 감사 결과를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분명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유치원 알림위에서 2016년도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탭을 조회해 보니까 위반 내용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용인에 또 유명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학부모들 만나셨을 텐데 지난번에 동은아이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역시 논란의 중심이었고 감사는 거부했고 폐원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 거부 내역도 역시 공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 거부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적을 하고요. 또 2019년도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수원의 다정유치원인데요. 유치원 알림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조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 지침을 개정해서 학부모들이 알 권리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치원 알림위가 여전히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시정 처리 결과 보고서에는 이행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지만 이거는 잘못된 보고다. 허위 보고가 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종합감사 전까지 이런 관련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서 의원실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이게 좀 아마 교육부에서 열심히 하실 텐데, 그리고 경기도 각 교육청에서도 이제 작년 이후에는 많이 달라진 태도로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때문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구멍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교육부에서는 처벌도 쳐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개인이 이렇게 구글링을 해봐도 나오는 건데, 교육부에서 왜 놓치고 있을까? 우리 당국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염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네. 예? 그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 인천 연수가 박찬대 의원입니다. 예, 교육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송도, 청라, 검단 등 인천 내 신도시에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늘상 있는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특별광역시 학생 수 현황을 보게 되면 인천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심지어 우리보다 인천보다 인구가 더 많은 부산보다도 한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급수, 교직원 수에서 인천이 부산보다 적고 학교당 학생 수도 부산은 평균 494명인데 인천은 6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인데도 인천의 교육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 신도시에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밀학급이 많아지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핵가족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거주 형태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오피스텔, 기업형 임대주택 등 소형 평형의 거주가 선호되기도 하고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육부의 중투심 기준은 아파트에 확정된 분양 공고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거주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방법대로만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건 전형적이고 구태적인 탁상 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바른 예측법이 아닌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법을 개선할 어떤 그런 의사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중투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변화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과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분양만을 학교 신설의 기준으로 삼으면 가까운 좋은 학교에 다닐 권리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민형 임대주택들을 공급해주고 학교는 제공하지 않으면 이거 좀 그렇죠? 네. 예. 서민형 주택의 학교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 환경과 주거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마 포용 국가, 포용 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투 승인 후에 평균 2, 3년이 소요되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 승인 후 빠르면 1, 2년 내에 완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분양 공고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과밀학급 문제가 사후 약방문격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밀학급 방지와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학교 신설 지금도 이제 학교 신설은 교육감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제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을 좀 완화해서
교육감 소관 사항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중투 기준을 현장의 수요를 잘 반영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개편을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교육감 협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인천 영동 하늘도시 학부모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학교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교육부에 4,500명의 용명보가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인천 내에 심각한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는 영동 하늘도시 학부모들의 고충을 잘 고려하셔서 하늘 1중과 하늘 1고 신설 승인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하늘 1중하고 하늘 5고가 이번에 중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국 사태 이후에 저는 교육부가 명백히 무언가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척을 하는데 예만 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운영하겠다. 대학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신설하겠다. 대학 13개교 실태 조사를 하겠다. 지금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면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하여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 여기 이렇게 교육부가 사태 이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여기서 지금 조사해 보고 하겠다, 신고받아 보고 하겠다는 내용에 못 미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완강하게 감사를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감사의 실효성보다 지금 수사의 실효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강도 높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학종조사단을 하겠다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데 대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교육부의 권한을 가지고 교육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입시 공정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자꾸 수사의 영역과 감사의 영역을 그렇게 다 기계적으로 분리하면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태를 하고 이렇게 분노한 시민들을, 국민들을 상대로는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아무리 항변하셔도 지금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방안을 보면 그렇게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특별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중단합니다. 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에 지금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는 그 방안, 감사라는 방법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학종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종에 대한 실태 파악이 지금 여기 보면 10월에 발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파악될 실태 조사면은 왜 지금까지 이 학종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 우려, 공론화까지도 겹친 이 단계까지도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사항입니까? 쉽지는 않지만 집중해서 인력을 훨씬 더 보강해서 집중 조사할 감사까지도 계획입니다. 해서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범죄까지 발생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육행정 노하우를 가지고 제도 개선의 측면과 시각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왜 딴 때는 그렇게 감사 요구를 하셨던 분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검찰에 다 맡겨놓고 손 놓고 보겠다고만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일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학종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그 학종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단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교 의원입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 딸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시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마치 조국 후보자 딸이 외국에서 살다 와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외국에서 살다 온 특례자 입학 전형이라고 이야기한 곳이 바로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 얘기 이제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리를 할 텐데요. 한영외고는 중학교 교과 과정 점수하고 영어, 논술, 말하기, 면접, 실기 시험 거쳐서 입학을 합니다. 이거 뻔히 알면서도 한영외고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합격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수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가짜 뉴스 생산한 곳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입학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선도 인재 전형 관련해서 1단계는 어학이 40%, 학생부 60%. 학생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부 60%.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거고요. 부산의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교육인문검사, 미트죠, 미트. 미트 시험 안 보고 미트 성적 안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성적 기본 되어야지만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무시험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수없이 가짜뉴스 양산하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해야 합니다. 특목고라든지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게 우리들의 요구이고 교육부의 방침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엄마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한 600여 명가량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전달했더니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사고들은 일반고로 전환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모두 다 박수치고 환호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고교 서열화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학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네. 이쪽에 변종업소가 수없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변종업소가 수없이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학교 바로 가까이에 북창동부터, 예? 방석집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수없이 많은데 이런 거 단속 이제 교육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단속은 한다고 합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좀 더 세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학교 그 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그 교육환경을 해치는 저런 유흥업소와 이런 영업장에 대해서는 창동 방석집, 안마방, 귀청소방, 키스방, 성인용품 107곳이 바로 학교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부산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경기, 서울인데요. 여러분,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같이 정비해 나갑시다. 우리 북창동이 웬 말입니까? 이것 하지 않고 다른 얘기할 여유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다른 관계 부처하고 그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협력 과제로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하고 경북에는 학교 50m 안에 가축 분묘시설,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이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오늘은 자꾸 시간을 넘기시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국정감사는 교육부뿐이 아니고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사무국,
여기도 우리의 국정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의원님도 교육부 이외에는 국정감사 질의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신 거를 좀 꼭 교육부만이 아니고 관련 기관도 같이 질의에 좀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재훈 가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찬열 위원장님 말씀을 잘 담아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82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제 그 폐교 숫자를 보니까 3,784개. 초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예, 예. 엄청난 숫자죠. 예. 근데, 제가 잠시 후에 이제 화면을 띄우겠습니다만은 이 중에 그 10.4%, 395개 교는 미활용 상태입니다. 방치되고 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2,375개는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26.8%인 1,014개 학교는 활용 중이에요. 그게 뭐 빌려주든 뭐 문화시설로 활용하든 이렇든 저렇든 활용하고 있는데, 자, 일단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 미활용 폐교 현황이 이제 395개 학교예요. 근데 이 대장 가격을 보면 건물 대지 합해서 한 2,800억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게 엄청나게 이제 돈이 이제 사당되고 있고, 이 통계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농촌 지역, 시도, 그 다음에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이 미활용, 폐교가 미활용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기 매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놔두면 그냥 거의 건물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됩니다. 이거 사실은. 주로 이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하고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한번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014개의 이제 활용 폐교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교육시설로 이제 자체 활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연수원 같은 거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뭐 문화시설 뭐 이런 거 활용하고, 어떤 데는 뭐 펜션으로도 이제 빌려주고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활용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대장 가격을 보면 합해서 한 1조 한 4,700억 정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게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 빌려주는 대부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장관님? 1%밖에 안 돼요, 1%. 예. 그러니까 거의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예, 예. 사업자들은 뭐 잘 활용하면은 또 떼돈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국가도 좀 수익을 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대부 요율을 좀 재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대부 요율까지 지금 아직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1조 한 5천억 가까이 되는 이런 청구 가격이 실제 연 수익은 88%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렇다고 팔아가지고 주시다라는 건 아닌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언드리면, 아까 노조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한번 협의해서 이 조기 매각 방법, 그리고 좀 활용하는 학교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하는 CFC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수고하는 합니다만 중간에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하니까 작은 소리로 하면은 이 목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목을 톤을 좀 높여서 하니까 그거 좀 이해하시라고. 소리가 높더라도
좀 이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이 앞전 질문에서 자사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우리 김영석 교수께서 쓰신 칼럼도 저는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 정도는 보셔야 안 되겠나 싶었는데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시고 안 보고 싶은 거는 아예 안 보시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저는 보면서 찬찬히 그런 잔표도 다 끝까지 출처가면서 본 거예요. 왜? 정말로 이 백신화 되는 이런 분들이 오랜 대한민국 교육계에 헌신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 쭉 봤는데, 우리 주명은 기획실장, 이런 게 나오면은 장관님한테 좀 보여드리고, 왜 그래 안 해? 맨날 그냥 잘 돼갑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안 보고 싶은 것도 좀 해가지고 좀 보시라고 좀 줘야 제대로 하는 기획실장 아니요. 그리고 장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 고등학교 정의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은 이제 특목고로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곳, 초등부 교육법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일반고에 서열하고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열은 우리 기준을 보통 서울대학, 소위 스카이대학, 이런 주로 쭉 이게 서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좀 전에 제가 지리도 중에 강남에 있는 지도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명 보냈다고. 그러니까 말로는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명희 실장, 이게 안 보여요? 아니, 좀 전에 얘기한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당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 19명, 숙명여고 17명, 경기고등학교 16명, 저 앞에 있는 지도상에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해놓고 학군이 이렇다. 그 일반 고등학교가 서열이 없느냐고. 한번 양심껏 한번 얘기해요. 주면 실장 이래 써서 한번 해봐. 양심껏 해봐요. 양심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일부 지역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그런 서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더 크게는 자사고와 외고 등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좀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미리 선발돼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연은 충분합니다. 그건 인정을 다 하자는 정도 장관님께서 이미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거를 그 주범을 자사고라고 해가지고 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그럼 일반고로 전환하면 그거 서열화가 안 되느냐 없어지느냐 그건 문제가. 예,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자사고를 없애는데 그 이유가 왜 없애느냐? 고교 서열화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 얘기는 맞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제 인구도 학령 인구가 굉장히 이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과정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넓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성화된 영역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일반계 고등학교도 이런 특목고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들도 자신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향평준하다, 수월성 교육의 폭이다가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그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고민은 좋으신데 고민하는 방법 자체가 이미 기존 열심히 잘하고 있는 학교를 없애가지고 좀 처지 있는 학교를 그냥 예산도 정책도 줘가지고 좀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네. 그렇게 하는 옳은 방향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자꾸 지금 현재 있는 사정도 죽여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공 그런 거잖아. 안 그래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또 당장의 입시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리적인 해석은 또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예. 이유를 들어서 뭐 인용할 수 있으니까 억셉트한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안한데 좀 시간이 많이 가네요. 어차피 나온 김에 이 문제 정리하고 다음에 아니, 목소리 아픈데 좀 더 하세요. 그래, 그 세열의 주범이 자소고 이렇게 몰아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서열화의 주범이 자사고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좀 처진 것을 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서. 만약에 자소고가 계획을 못하는 학교는 스스로 문 닫거나, 전화 놨거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줘야지, 우리 교육부에서 어느 특정 이념이나 이런 편향된 생각 가지고 자꾸 그래버리면 분란만 일어나고 학부형들의 상처, 학생들의 상처,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잘해가지고 하는 것을 뭐 그렇게 봐도 크게 영향 줄 것 같은데 불과해봐야 0.5%인데 너무 거기다 초점 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교세일하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오면서 지금 자사고 여러분 말씀대로 일반부로 전환하는 정책을 되는데 이거 정말 많은 문제점을 양식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고 제가 제출한 법안 초등교육 교육부에 보면 좀 잘 보셔서 정말로 이 부분은 신중히 기해주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또 주신 교수님의 그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요. 근데 또 다른 그 반대의 입장도 있음을 의원님께도 저희가 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과 달리 생각하는 입장도 또 많은 분들이 주장이 있어서요. 네. 목 아프신 거 맞습니까? 아니, 작게 하면 소리가 나가지고 좀 세게 이렇게 꿈이 열려서 나오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살살 얘기하셔도 되고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고 그래갖고 서면으로 하시려니까.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래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한표 의원님 자사고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강조세요, 보니까. 근데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모델을 다양화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사고 만들고, 또 진보 쪽에서는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모델을 가지고 소위 이제 교육을 바꾸는 것은 지난 한 20년 동안 좀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그 학교 혁신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자사고의 측면에서 혁신학교의 측면에서 그것을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과정도 설계하고 그렇게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PPT를 띄워봐 주세요. 우리나라는 생애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의 영유아 보육법 등에 따라서 유아기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청소년기에는 학생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도 저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성년기는 아시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서 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하면 학교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해서 검진을 하고 학교에 통보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는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한 기록들이 과연 국민건강보험 등과 그 정보가 공유가 되느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교육부에서 저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공유 또는 이관되지 않고 학교가 해당 학생 졸업 후에 폐기하고 있다. 복지부도 자료를 공유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번 좀 넘겨볼까요? 아니 그 첫 번째 그죠? 제가 뭐 약간 좀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상정한 겁니다. 저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때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 혈당 범위가 나왔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약간의 좀 그 수치상에 조금 이제 생겼습니다.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그것도 좀 고위험군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건강검진 정보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약에 청년기 때였든 뭐 군대에서 건강검진을 했건 직장에서 했건 간에 저게 만약에 그 당뇨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이제 영유아때부터 학교 시절까지 했던 건강검진 기록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왔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학생 시절에 갔던 이 건강검진의 기록들이 건강보험공단과 공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야 아무래도 항상 이 아이들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두 번의 단절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는 두 번의 단절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영유아기의 검진 기록이 학교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의 건강검진은 또 마침 보험공단으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학교 시절의 건강검진 기록이 완전히 블랭크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 정보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전략적인 방식이 필요가 보여서 교육부와 복지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 저희가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그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문제인식대로 학생 건강증진 기본 계획에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의 건강 기록들이 이제 공유가 돼서 이 학생이 생애 주기별로 정말 이렇게 건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 것을 이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과 실무 협의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좀 안 나는 것 같으니까요. 이건 이제 빠른 게 의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좀 속도가 있게 논의를 좀 해서 논의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관련해서 복지부하고 앞으로의 논의 계획이나 교육부의 조치 계획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추가 질의까지 끝나신 거죠, 일단? 그러면 국립특수교육원장님 계시죠? 저는 여기 그 보고서 4쪽에 보면은 비전이 현장을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 속의 국립특수교육원. 네. 이게 세계 속의 국립특수교육원을 만드셔서 뭐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특수교육 지원 사업이 결국은 장애 학생이 그 생애 단계별로 어떻게 교육 복지의 질을 올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뜻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질 높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어떤 비전을 담아서 만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교육원 자체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교육원 설립 목적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우리 장애우들을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같이 소외받지 않고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속의 국립특수교육원 해봐야 무슨 장애우들한테 큰 영향이 가겠느냐 이거죠. 네, 그건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다 실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상을 가지고 좀 질 높은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보아주시면 내용을 제가 좀 그냥 훑어보니까 네. 국립특수교육원은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이 보고서 내용을 잠깐 보면 1월부터 검토해서 1월부터 3개월 또 어떤 건 1월부터 7월 검토 뭐 9월 실시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이것이 과연 그럼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갈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산을 보면은 뭐 불용이 됐는지 명시월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18년도에 1억 8천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고 아시죠? 대부분이 아마 조달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2019년도 올해는 아직 8월 31일 기준으로 58억이 아직 남아 있고 근데 저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국립특수교육원 같은 데는 남는 돈이 저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조금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하반기에 대부분이 자료가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하반기에 아마 인쇄, 자료 배부 이런 것들이 집중돼서 지금 그런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일맥상통하게 하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일에도 남기시지 마라 이거지.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대상기관보다도 국립특수교육원 같은 데는 이거는 특수교육원 원장님의 저는 의지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는 예산이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부족한데 서류는 남으니 이거 어떡하냐고요. 예, 속도를 좀 더 예산 집행의 속도를 내도록 지난 게 남아 있다니까요. 앞으로 한 게 아니라. 예, 1억 작년도 1억 8천이 남아 예, 있는데. 그것은 조달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도 어떻게든지 써야지. 규정상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또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남는 거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쓸 수가 없는, 물론 다 관항목이 있으니까 이제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원장님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얼마든지 쓰세요. 우리가 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또 재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재추가 질의는 석시 9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시 45분인데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했다가 그럼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